강대국에 맞서 살아남은 국가는 없습니다. 국제정치 교과서의 이 문장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Peninsula. 650년, But he didn't share 1409년, who thought it was an island before this new 1636년, discovery, or why it 1871년 was thought to 숫자가 be an 쌓이기 island to begin 시작합니다. with. 세계 최강 제국 앞에서 대부분의 나라는 굴복했는데요. 그 나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한 일본 학자가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1400년 같은 선택이 반복된 나라가 단 하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정신이 지금 반도체, 우주, 방산으로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세계가 이 나라를 먼저 파트너로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왜 꺾이지 않았을까요?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교차하는 순간 강의실 전체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인구는 절반인데 수출액은 더 많고 1인당 GDP는 이미 추월했으며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 모두 세계 1위권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 줄이 귀에 박혔습니다. 이건 역전이 아니라 재정이라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탈리 마들렌이라고 합니다. 보스턴 출신으로 하버드 정치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평소에도 국제 정치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날 종합특강에 참석한 건 그냥 학점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 하트만 교수님은 평소에도 꽤 유명한 분이었는데요. 강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 국제 질서의 균열이라는 제목이었죠. 균열이라는 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강의실은 계단식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라는 건 앞에 앉은 사람과 뒷줄 사람 모두 강단을 같은 눈높이로 볼 수 있는 구조예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의 시작 전까지는 여기저기 이야기 소리가 들리고 있었는데요. 300명의 학생들이 가방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고 각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강의실의 평범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하트만 교수님이 강단에 오르면서 강의실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평범한 강의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강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교수님의 첫 말씀은 오니 강의는 정리가 아니라 재구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배운 이론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순서로 재배열할 것이라는 의미였죠. 강의실 여기저기서 눈이 움직였습니다. 재구성이라는 건 단순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의 순서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선이 있었어요. 하나는 독일의 경제성장선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경제성장선이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강대국 중 하나로 불리는 곳이에요. 자동차 산업에서는 폭스바겐과 벤츠, 무기 분야에서는 링스와 판처, 하우비츠, 산업기술에서는 아디다스와 포르쉐까지 어떤 분야에서든 약점이 없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나라 전체를 포르쉐로 만든 것처럼이었죠. 그런 독일의 성장선과 한국의 성장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화면 위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교차점이었습니다.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회사들의 가치를 합산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경제가 세계에서 얼마나 무겁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3조 2,500억 달러로 올라왔습니다. 독일 증시의 시가총액인 3조 2,200억 달러를 넘었죠. 강의실이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었어요. 세계의 금융 중심답인 블룸버그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블룸버그라는 곳은 세계 금융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정보 출처 중 하나예요. 그곳에서 공식으로 확인한 숫자라는 게 강의실 안에서 실시간으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증시 숫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증시는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는데요. 그때 유독 한국만 거의 제자리에 있었었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을 받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속도로 전례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방산이라는 단어가 화면 위에 떠 있었어요. 방산은 무기와 군사 장비를 만드는 산업을 말합니다. 독일은 이 분야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나라로 불리었었죠. 독일의 무기들은 심지어 세계 최강 미국의 무기보다도 품질이 더 높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장갑차를 구매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장갑차는 군사 차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예요. 독일의 링스라는 장갑차는 그 시점까지 전 세계에서 적수가 없다고 불리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호주가 선택한 장갑차는 독일의 것이 아니었어요. 한화라는 한국 기업이 만든 레드백이라는 장갑차가 링스를 이겼습니다. 참고로 레드백이라는 무기는 호주 수주 사건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갑작스럽게 등장한 새로운 무기였는데요. 유럽 본토인 루마니아에서 열린 자주포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주포는 스스로 움직이면서 포를 발사하는 군사 장비예요. 독일의 자존심과 같은 판처 하우비츠를 한국의 K9가 이겼죠. 폴란드에서도 한국의 K2 흑표라는 전차가 역대급 규모로 수출되었습니다. 역대급이라는 건 지금까지의 글로벌 방산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의 규모라는 의미입니다. 독일의 안방인 유럽에서 독일의 무기가 한국의 무기에게 연속으로 밀리고 있었죠. 강의실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제로도 무기로도 숫자로도 모든 방향에서 같은 답이 나오고 있었어요. 하트만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전체를 천천히 바라보셨죠. 왜 가능했을까요? 그 한 줄의 질문이 강의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그 질문이 강의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300명이 넘는 눈들이 강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독일까지 경제로 제친 것, 방산에서 독일을 압도하는 것, 모든 숫자가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왜인지의 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하트만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전체를 다시 한번 바라보셨죠. 그때 교수님이 꺼내신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밀러라는 이름이었어요. 독일 출신의 교수이며 하트만 교수님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동료였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무려 오랫동안 산업경제학을 연구해온 분이었는데요. 독일 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누구보다 깊이 분석해온 사람이었죠.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움직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난달 친한 동료가 한국에 방문했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학술적 방문이었는데 그 동료가 돌아온 이후 행동이 달라졌다고 하셨죠. 평소에도 독일 산업에 강한 자부심을 가진 분이었는데 방한 이후에는 계속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자료들을 건네셨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조용히 귀가 기울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천천히 그렇게 시작하셨죠.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예요. 자동차 분야에서는 폭스바겐, 벤츠, 바이에네스, 포르쉐까지 세계 자동차 시장의 방향을 이끄는 기업들이 모두 독일 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준 자체를 독일이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무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의 무기들은 세계 최강 미국의 무기보다도 품질이 더 높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었죠. 심지어 독일인들 사이에서도 자국 산업에 대한 자부심이 거의 종교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독일 기업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세계에서 신뢰를 받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밀러 교수가 방한 후 건네준 자료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일의 자존심인 타이어 산업에서의 변화가 있었어요. 독일의 대형 타이어 회사인 라이피히 밀러라는 곳이 한국의 한국타이어에 의해 인수되었습니다. 인수라는 건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통째로 사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타이어라는 건 자동차와 트럭과 비행기까지 모든 종류의 차량에 붙는 것인데요. 독일의 핵심 회사가 한국 회사에 의해 사진다는 건
이전까지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전소 기술이었어요. 독일의 렌체스라는 회사는 발전소에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전소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만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천 기술이라는 건 다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본의 기술을 말하는 거인데요. 그 회사가 두산중공업이라는 한국 기업에 의해 인수되었죠. 세 번째로는 태양광 산업입니다. 독일의 큐셀이라는 회사는 독일 내에서 태양광 분야의 1위 기업이었어요. 태양광이라는 건 햇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햇빛은 무한히 있으니까 환경에도 좋고 비용도 작은 장점이 있는 기술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회사가 한화솔루션이라는 한국 기업에 의해 인수되었으며 현재 한화큐셀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사례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깊이 움직였어요. 타이어에서는, 발전소 기술에서는, 태양광에서는 모든 방향에서 같은 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이 잠시 멈추시며 강의실 안을 바라보셨어요. 독일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의해 인수되는 것은 단순한 사업의 이동이 아닙니다. 독일인들은 자국 기업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독일 기업 자체가 한국의 손에 넘어간다는 건 실력과 시장 장악력에서의 격차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교수님이 강의실 안에서 천천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교수님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짚으셨습니다. 독일 회사를 인수하는 건 아주 까다로운 일입니다. 독일 기업들은 대부분 성공의 궤도 위에 있어서 남들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독일인들의 자존심 때문에 외국 기업이 인수를 제안하더라도 특히 노조 측의 강한 반대로 인수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노조라는 건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다는 조직을 말하는 거인데요. 독일의 노조는 특히 강하여서 외국 회사의 인수를 막는 힘이 만만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에게 매각되기보다는 한국 기업에게 인수되기를 원한다는 분위기까지 생겼습니다. 왜 중국이나 미국이 아닌 한국인지라는 질문이 강의실 안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라 있었어요. 왜일까요?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답은 경제의 숫자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기술력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술력 뒤에 있는 그 나라의 정체성 안에 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 안에서 천천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움직였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귀에 남았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강의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이 강단 앞에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래진 사진 위에는 전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이야기는 오랫동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천천히 그렇게 시작하셨죠. 무려 1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스크린 위에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650년대라는 숫자였어요. 그리고 한반도라는 글자가 그 옆에 붙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스크린을 바라보며 깊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300년 전이라는 건 지금으로부터 무려 13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오래된 시간 안에서 현재까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다는 건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의실 안에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는 세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왕국이었죠. 세 나라가 서로 싸우며 한반도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 나라가 계속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라라는 나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아 나머지 두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당나라라는 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국이었어요. 군사력에서도, 경제력에서도, 인구에서도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당나라의 인구는 무려 5천만 명이 넘었는데요. 신라의 인구와 비교하면 10배 이상이었죠. 군사력과 경제력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당시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당나라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신라를 독립적인 나라로 인정하기로 했던 약속을 뒤집고 신라를 당나라의 속국으로 편입시키려고 했죠.
속국이라는 건 독립이 아니라 강대국 아래로 종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당시 강대국들이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자신의 밑에 두는 일반적인 수법이었어요. 중국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거의 모두 이런 방식으로 종속되었고 그것이 당시의 세계 질서였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누군가가 자리를 바꾸며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교차점이었습니다. 신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당나라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당나라와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이라는 상대에게 정면 충돌을 선택하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나라라도 손익을 계산하면 당나라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었죠. 당시 중국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한 사례는 무려 수십 가지였습니다. 일본까지도 당나라와 충돌하다가 결국 외교적으로 수용한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신라는 싸웠습니다. 스크린 위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나당전쟁이라는 글자였어요. 나당전쟁이라는 건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와 작은 나라가 정면으로 충돌한 전쟁이었죠. 그리고 몇 년간의 전쟁 끝에 신라는 당나라 군대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계 최강 제국과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도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서 싸운 것이었죠. 하트만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천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당나라에 정면으로 싸워서 이긴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는데요. 신라가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스크린 위에 글자 하나가 떠 있었어요. 패턴 하나, 강대국과 정면 충돌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대국이 압박할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것이 그 나라의 정체성이 되는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강의실 안에서 천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스크린 위에 다음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1409년이라는 숫자였어요. 무려 1300년 전의 나당전쟁에서 1409년까지 약 7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있었죠. 스크린 위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한 섬의 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마도라는 글자가 붙었죠. 대마도라는 곳은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배를 타도 하루 이내로 닿을 수 있는 거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당시 그 섬을 거점으로 삼고 한반도 해안을 약탈하는 해적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약탈이라는 건 남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적들은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한반도 해안을 공격하고 있었는데요. 해안 마을의 사람들과 재물까지 닥닥 쓸어갈 정도였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항의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일본 정부의 해적들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죠. 현실적이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직접 군대를 보내서 싸우는 건 실패하면 엄청난 손실이 생기는 일이었으며 그때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력은 그런 종류의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스크린 위에 숫자들이 떠 있었어요. 220척의 함대와 1000명의 병력이라는 숫자였습니다. 함대라는 건 군사용 배들의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220척이라는 건 220개의 군사용 배가 한꺼번에 출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함대가 대마도에 직접 상륙하여 공격했습니다. 해상 원정이라는 건 배를 타고 적의 땅에 직접 건너가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실패하면 엄청난 손실이 생기는 고위험의 작전이었죠. 만약 대마도에서 전투에서 져도 후퇴할 곳이 없었었는데요. 그런데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해적 세력을 초토화시켰고 그 이후 약탈이 급격히 줄었죠. 강행이라는 선택의 결과가 바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스크린 위에 글자 하나가 떠 있었어요. 패턴 2, 참지 않는다라는 글자였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어 보여도 일단 맞서 싸운다. 그리고 참지 않는다는 것.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천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당 전쟁에서의 정면 충돌과 대마도, 정벌에서의 강행,
두 사건은 약 750년이라는 긴 시간 사이에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강대국이 압박하거나 부당한 일이 일어나면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정면으로 들이받는다는 것이었죠. 750년이라는 시간은 왕조 전체가 바뀌고 사회 전체가 달라져도 남는 종류의 정신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에도 일단 들이받는다. 그 한 줄의 패턴이 강의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패턴이 2개까지 쌓이고 있었습니다. 나당 전쟁에서의 정면 충돌, 대마도 정벌에서의 강행, 강대국이 압박하면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들이받는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강의실 안의 한쪽에서 누군가가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라는 이름의 일본 유학생이었어요. 도쿄 출신으로 엘리트 대학에서 오래 공부해온 학생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학생이었죠. 하트만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1636년이라는 숫자가 스크린 위에 떠 있었어요.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조선이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의연하고 평범한 말투로 그렇게 시작하셨죠.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이라는 건 당시 중국 본토를 장악한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을 말합니다. 청나라는 당시 중국을 통일하면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새로운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강대국과 조선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결과는 조선의 완패였습니다. 왕이 직접 산 위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는 치욕스러운 항복이었죠. 항복이라는 건 전쟁에서 져서 상대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의실 안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시며 강의실을 한번 돌아보셨죠. 보통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대국에게 졌다면 그 강대국 아래에서 최대한 손해를 줄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일본이라는 나라도 역사적으로 강대국에게 압박받을 때마다 손익을 따져서 빠르게 수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히데요시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강단 앞으로 걸어가셨죠. 조선은 패배를 임시라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금은 졌지만 언젠가 반드시 다시 싸우겠다는 것을 국가 전체의 정체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은 북병론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사회 전체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북병론이라는 건 북쪽의 청나라를 다시 정벌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스크린 위에 글자가 떠 있었어요. 패턴셋, 저도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글자였습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바로 한 가지를 추가하셨습니다. 북병론은 실제로 실행되었지만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국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시었죠. 중요한 건 실행의 결과가 아니라 그 태도입니다. 교수님이 강의실 안에서 천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강대국에게 지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익을 찾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무려 200년 동안 언젠가 다시 싸우겠다는 정신을 유지했어요. 스스로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였죠. 히데요시의 표정이 미세하게 불편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1866년이라는 숫자와 1871년이라는 숫자가 동시에 떠 있었어요. 이번엔 서양 열강과의 충돌입니다. 교수님이 평범한 말투로 그렇게 시작하셨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라는 두 사건이었습니다. 병인양요라는 건 1866년에 프랑스가 조선을 침공한 사건을 말하고 신미양요라는 건 1871년에 미국이 조선을 침공한 사건을 말합니다.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두 나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기술을 가진 서양 열강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나라가 조선에 직접 침공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이미 국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서양의 군사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건 누구가 봐도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싸웠습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의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길 수 없다는 건 알면서도 무력 충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졌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시었죠. 그런데 결과는 서양 열강이 완전한 점령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움직였습니다. 왜일까요? 교수님이 강의실 안을 천천히 바라보며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답은 비용이었습니다. 조선이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완전히 점령하는 것의 비용이 너무 커져버렸죠. 당시 서양 열강의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평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싸우면 비용이 큰 곳이라고 하셨어요. 강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히데요시의 등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불편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 같았죠. 교수님이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 지금까지의 패턴들이 모두 떠 있었어요. 650년대 패턴 하나 강대국과 정면 충돌. 1409년 패턴 둘 참지 않는다. 1636년 패턴 셋 저도 굴복하지 않는다. 1866년 1871년 패턴 셋이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천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려 1400년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강대국이 압박하면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들이받고 지어도 스스로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강의실 안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히데요시의 눈이 스크린을 바라보며 깊이 파묻혀 있었죠. 그리고 교수님이 강의실 안을 천천히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도요? 그 한 줄의 질문이 강의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1400년간의 패턴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대국이 압박하면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들이받고 지어도 스스로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트만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럼 지금도요? 그 한 줄의 질문이 강의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히데요시의 눈이 스크린을 바라보며 깊이 파묻혀 있었죠. 스크린 위에 새로운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2022년이라는 숫자였어요. 현재로의 연결입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평범하고 의연한 말투로 그렇게 시작하셨죠. 스크린 위에 미국 국무부라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이 떠 있었어요. 마이클 브래들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라는 곳은 미국의 외교를 총관리하는 정부기관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브래들리라는 사람은 그곳에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수석 협상관이었죠. 수석 협상관이라는 건 미국이 다른 나라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앞에서 협상을 맡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려 29년간 50여 개국과 협상해온 사람이었으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요.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 앞에서 처음으로 물러섰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 안에서 천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건 미국이 한국의 군대를 주문하고 있는 대가로 한국이 지불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기존에 지불하던 금액의 무려 6배인 38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움직였습니다. 38억 달러라는 건 작은 나라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이런 압박을 사용하여 29년간 여러 나라와 협상할 때마다 성공했었습니다. 일본은 비슷한 종류의 압박에 무려 29시간 안에 항복했었어요. 중국까지도 19개월간 버티다가 결국 단계적으로 수용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천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시작한 이후 첫 번째 협상에서 한국 측은 검토하겠습니다라는 한 줄만 남기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무려 3주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연락할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하나였죠. 아직 검토 중입니다. 히데요시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한국이 동맹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여론을 만들었죠. 미국 주요 언론에서 일제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동맹 의무 회피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시었죠. 미국이 요구한 38억 달러의 세부 내용을 한국이 전 세계 언론에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공개라는 건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협상의 내용을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미국이 오히려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었죠. 강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려고 언론을 이용했는데 한국이 역으로 미국의 요구안을 전 세계에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의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교수님이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협상은 무려 28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미국이 먼저 물러섰는 것이었어요. 38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무려 60%를 스스로 낮춘 것이었죠. 마이클 브래들리가 29년간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일본과 중국의 외교관들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일본 외교관 사토라는 사람은 한국 담당을 8년간 맡았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말했는데요. 한국은 계산을 안 해요라고 하셨죠. 이길 수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안 따져요. 그냥 들이받아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무서운 거라고 했어요. 중국 외교관 리웨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국도 사드 사태 때 한국한테 당했어라고 하셨죠. 사드 사태라는 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며 경제적 압박을 가해진 사건을 말합니다. 중국이 무려 한국 GDP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경제 타격을 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드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을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었죠. 그리고 리웨이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나라를 길들이려고 하지 마요라는 것이었어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가 한국을 길들이려고 했었는데 다 실패했다고 하셨죠. 강의실 안에서 히데요시의 등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잠시 멈추시었죠. 1400년 전의 패턴과 지금 2022년의 현실, 강대국이 압박하면 더 세게 나온다는 것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 안에서 천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강의실 안의 눈들이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강의실 안을 한번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의 정신이 단순히 강대국에 맞서는 것에서만 끝난 건 아닙니다. 스크린 위에 새로운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하나의 로켓 사진이었어요. 나로호라는 건 한국이 만든 첫 번째 우주 발사체입니다. 우주 발사체라는 건 우주로 올라가는 것을 위해 만든 로켓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우주 발사체를 만든다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전 세계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발사는 실패했습니다.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이었죠. 궤도 진입이라는 건 로켓이 우주에 올라간 후 지구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사도 실패했어요. 발사 후 139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죠.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의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 연속 실패면 보통 어떤 나라라도 그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프로젝트이면서도 결과가 계속 안 나오면 포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그리고 당시 국제적으로도 비난이 쏟아졌어요. 한국이 무슨 우주 강국이냐라는 종류의 조롱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히데요시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 접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시며 강의실을 한번 바라보셨죠. 실패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시 도전했어요. 세 번째 발사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안 멈췄어요. 100% 국산 기술로 만든 누리호라는 우주 발사체를 개발했습니다. 누리호도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에서 성공했죠.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우주 발사 능력을 가진 나라 중 1위권에 있습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K구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K구라는 건 한국이 만든 자주포의 이름입니다. 자주포라는 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 움직이면서 포를 발사하는 군사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는 변속기 문제와 결함 논란이 쏟아졌습니다. 국산 무기가 뭐가 되겠냐라는 비난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재설계하고 개량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개량한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까지 수출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자주포가 되었죠.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움직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반도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반도체라는 건 컴퓨터와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하나의 조각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조각이 요즘의 모든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도체가 없으면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일본과 미국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는 건 농담이다라는 종류의 반응이었죠. 기술 이전도 안 해주었고 혼자 해보라고 했는데요. 초기 수율은 형편없었습니다. 수율이라는 건 만든 반도체 중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의 비율을 말합니다. 돈만 들어가고 성과는 안 나온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그런데 한국은 계속 실패하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전 세계 1위와 2위입니다. 강의실 안에서 히데요시의 눈이 깊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원전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원전이라는 건 원자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종류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선진국들은 기술 이전을 막았었죠. 너무 민감한 기술이니까라는 이유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독립적으로 기술을 개발했어요. 실패하고 다시 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랍에미리트의 대형 원전의 수출이었죠. 무려 2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천천히 멈추셨습니다. 나로호, K9, 반도체, 원전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교수님이 강의실 안에서 천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패해도 안 멈추고 조롱당해도 안 멈추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안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의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나라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단순히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로 바뀌었고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라는 행동으로 변했죠. 그리고 그 행동은 1400년간 강대국에 맞서 스스로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정신에서 왔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히데요시의 눈이 깊이 움직였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시었죠. 누구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한 건 그 마음이 시대적인 고난을 거쳐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진 횟수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강대국에게 당하고 전쟁에서 지고 조롱당하고 그 모든 것을 겪었는데도 스스로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마다 더 강해져 왔죠. 조상님들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고 힘이 배가 되는 정신이었어요.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스크린을 바라보며 깊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자기 나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프로젝트에서도 진심을 다해 해냈죠. 호주의 장갑차, 폴란드의 전차, 아랍에미리트의 원전까지 모두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히데요시의 눈이 깊이 움직였습니다. 버티는 근성이 기술로 바뀌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천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강대국과 정면 충돌하는 정신, 참지 않는 정신, 굴복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이 우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행동으로 바뀌었고 그 행동이 세계 1위권의 기술로 완성된 것이었죠. 강의실 안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이제까지의 이야기들이 하나씩 쌓여 있었습니다. 1400년간의 저항 패턴, 미국 협상관의 28개월, 우주 발사체와 반도체와 원전까지 강의실 안의 눈들이 스크린을 바라보며 깊이 파묻혀 있었죠. 하트만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강의실 안을 천천히 돌아보며 말씀하셨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게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앞에서 하신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움직였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었죠. 독일까지 경제로 제친 것, 방산에서 독일을 압도하는 것, 미국이 먼저 물러서는 것. 이 모든 것이 왜 가능했는지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스크린 위에 두 개의 단어가 떠 있었어요. 정신과 실력이라는 두 단어였습니다. 정신이라는 건 앞서 이야기한 1400년간의 저항 패턴을 말합니다. 강대국이 압박하면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들이받고 지어도 스스로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실력이라는 건 그 정신이 기술로 변환되어 세계 1위권에 올라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천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신과 실력이 합쳐져서 만든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움직였습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귀에 남았죠. 교수님이 잠시 멈추시며 강의실을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신뢰라는 건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약속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가 경험을 통해 직접 확인한 것이에요. 호주가 한국의 장갑차를 선택한 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링스라는 장갑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무기라고 불리는 상황에서도 호주는 한국을 선택했죠. 강의실 안에서 히데요시의 눈이 깊이 움직였습니다. 왜일까요? 교수님이 강의실 안에서 천천히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실패해도 안 멈추는 나라라는 것이 세계가 경험한 사실이었죠. 우주 발사체에서 2번 실패해도 3번째에서 성공한 것. 반도체에서 국제적 조롱을 받아도 결국 세계 1위가 된 것. 그리고 미국의 압박을 받아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이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스크린 위에 아시아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중심이라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의 중심은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의연하게 그렇게 시작하셨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와 인구를 가진 나라이며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술과 산업의 중심으로 불리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져 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시며 강의실을 한번 돌아보셨죠. 파트너라는 건 사업이나 외교에서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때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오히려 한국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경제 규모는 크지만 신뢰에서는 여러 종류의 불안 요소가 있고 일본은 기술력은 강지만 속도와 결단에서는 뒤처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강의실 안에서 히데요시의 등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스크린 위에 유럽이라는 글자와 한국이라는 글자가 나란히 떠 있었어요. 실제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할 때 유럽보다 오히려 한국을 선호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 안에서 천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럽은 오랫동안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속도와 신뢰에서 한국이 더 강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회사가 한국 기업에 인수되기를 원한다는 분위기까지 생겼는데 그게 단순히 한국 기업의 실력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기도 합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잠시 멈추시었죠. 아시아의 중심이 점차 한국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 단순히 경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교수님이 강의실 안에서 천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경험을 통해 직접 확인한 신뢰가 그 배경이었죠.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깊이 움직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 있었어요. 1400년간의 저항 패턴, 미국 협상관의 28개월, 우주 발사체와 반도체와 원전, 독일의 기업 인수, 아시아의 중심의 이동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선 위에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천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길들여지지 않는 나라가 결국 세계를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히데요시의 눈이 깊이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죠. 강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나라가 결국 세계를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그 한 줄이 강의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안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죠. 강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하나씩 마음 안에 쌓여 있었어요. 1400년간의 저항 패턴, 미국 협상관의 28개월, 우주 발사체와 반도체와 원전, 독일의 기업 인수, 아시아의 중심의 이동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선 위에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움직였습니다. 300명이 같은 순간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죠. 하트만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강의실 안의 한쪽에서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탈리였어요. 눈을 감은 채 지금까지 듣은 이야기들이 머릿속 안에서 하나씩 재배열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자라면서 강대국이라는 건 영토의 크기와 군사력의 규모로 측정된다고 배웠었죠. 중국과 러시아라는 나라는 영토가 넓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사력이 강해서 강대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듣은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스크린 위에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간 규모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천천히 그 생각이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평소에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 어딘가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단순히 숫자에서만 온 건 아니었습니다. 독일까지 경제로 제친 것, 방산에서 독일을 압도하는 것. 이런 팩트들은 강의실 안에서 충격적이었지만 진짜로 마음을 움직인 건 그 팩트 뒤에 있는 1400년간의 이야기였어요. 강대국이 압박하면 더 세게 나왔고 실패해도 안 멈추었고 조롱당해도 안 멈추었던 그 선택들이 숫자 하나하나의 뒤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나라의 사람들이 수천 년간 반복해온 정신이 만든 것이었죠. 강의실 안에서 히데요시의 눈이 깊이 움직였습니다. 불편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생각에 깊이 빠진 표정이었죠. 강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의 비교가 반복되면서 미세하게 불편해져 온 분위기였는데요. 지금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불편함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시각 안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잠시 멈추시며 강의실을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현대 국제 질서의 균열이었습니다. 균열이라는 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깊이 움직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스크린 위에 숫자들이 떠 있었어요. 영토 크기 세계 109위, 인구 세계 29위.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의연하게 그렇게 시작하셨죠. 이 숫자만 보면 강대국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눈은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세계 1위, 방산에서 독일을 압도하는 것, 우주 발사체까지 독립적으로 개발해내는 것까지 규모와 무관하게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시며 강의실을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강대국의 정의를 다시 쓰는 것이 가능한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교수님이 강의실 안에서 천천히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대국이라는 건 영토와 군사력과 경제 규모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세 가지에서도 절대적으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이 나라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파트너로 선택하고 있는 건 강대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져 가고 있다는 의미이에요. 강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탈리의 마음 안에서 한 가지가 깊이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강대국이라면 영토와 군사력과 경제 규모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듣은 이야기를 통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었죠. 강대국이라는 건 규모가 아니라 그 나라가 강대국에 압박받을 때
어떤 선택을 반복하는가에서 형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선택의 횟수와 깊이에서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되지 않는 종류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잠시 멈추시었죠. 그리고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꺼내셨습니다. 1400년간 강대국에 맞서 스스로는 한 번도 굴복하지 않는 나라. 실패해도 안 멈추고 조롱당해도 안 멈추는 나라. 그리고 그 정신이 기술로 변환되어 세계 1위권에 올라온 나라. 강의실 안에서 눈들이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강의실 안에서 천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나라는 힘의 정의를 다시 쓰는 나라입니다. 강의실 안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0명이 같은 순간에 같은 침묵 안에 있었죠. 그리고 나탈리의 마음 안에서 한 가지가 깊이 남았습니다. 오늘 듣은 이야기들이 단순히 강의실 안에서 듣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1400년간의 저항 패턴, 그리고 그 정신이 기술로 변환되어 세계를 움직이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강대국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죠. 강의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에서 강의실을 한번 마지막으로 돌아보셨죠. 그리고 나탈리는 강의실을 나가는 길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밖에 햇살이 강의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강의실 안에 300명이 조용히 일어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강의실을 나가면서도 눈들이 깊이 움직이고 있었죠. 오늘 듣은 이야기들이 머릿속 안에서 천천히 정리되면서 한 가지가 깊이 남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영토도 작았고 군사력도 작았고 경제 규모도 작았죠. 그런데 한 번도 먼저 물러서는 적이 없었어요. 강대국이 압박하면 더 세게 나왔고 실패해도 안 멈추었고 조롱당해도 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한국이 됐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에 압박받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건 세계의 어떤 나라에든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안에서 특별한 종류의 존재였습니다. 1400년간 한 번도 먼저 굴복하지 않고 위기가 올수록 오히려 더 강해져 온 나라였죠. 그리고 그 강해져 온 것이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신 자체가 기술로 변환되어 세계를 움직이는 것까지 완성한 것이었어요. 나탈리는 잠시 멈추며 밖의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그리고 세계라는 것에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게도 강대국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더 깊이 다시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토와 군사력과 경제 규모가 아니라 강대국에게 압박받을 때 어떤 선택을 반복하는가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 안에서 형성되는 것은 단순히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라는 것이었어요. 세계가 경험을 통해 직접 확인한 신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해서 증명해온 것이었죠. 강의실을 나가면서 밖에 햇살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신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강대국에게 압박받아도 스스로는 한 번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 실패해도 안 멈추고 조롱당해도 안 멈추는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이 기술로 변환되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앞으로도 깊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라는 것에게도 강대국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더 깊이 다시 쓰여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듣은 이야기를 통해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토와 군사력과 경제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정신과 얼마나 깊은 신뢰를 쌓아온 나라인지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세계가 깊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밖에 햇살이 강의실을 지나 하버드의 캠퍼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조금 과장된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 나라 이야기보다는 숫자와 사건이 앞서는 다소 무거운 이야기처럼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따라오다 보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국과의 성취를 나열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으셨을까요? 이 사연이 오래 남는 이유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과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항상 옳은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매번 쉬운 선택을 피했다는 점, 그때그때 가장 손해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하면서도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텨왔다는 점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뒤의 모습만 보지만 그 뒤에는 수없이 망설였을 순간들과 실패에도 다시 일어났던 시간들이 조용히 쌓여 있었겠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국가의 크기나 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인간과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지켜내는가에 대한 질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오래 남을 신뢰를 선택하는 태도. 지금은 손해처럼 보여도 나중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버텨내는 선택. 그런 것들이 모여 결국 한 방향의 흐름을 만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이면서도 우리 각자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혼자만의 선택 앞에서 쉽게 물러났던 순간은 없었는지, 반대로 끝까지 지켜냈던 선택이 있었는지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선택의 의미가 보이는 경우도 많았을 테니까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조건도 달라지며 새로운 시험은 계속 나타나니까요. 다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 쌓아온 태도와 선택들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축적이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용히 남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각자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